자, 요즘 장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죠. 애들도 학교 안 가고 장사한다고 그러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직장 그만두고 장사한다고 그러고. 왜냐하면은 소비 기대치가 옛날보다 높아져서 그래요. SNS나 뭐 넷플릭스 보면은 이제 부자들 소비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부자들이 소비하는 게 좋죠. 맛있고 멋있고 낭만적이고 다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으로는 이제 그런 소비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장사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려요. 이 이야기는 장사를 지금 하시는 분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특히 장사를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스텝을 밟아야 돼요.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얘기하기 되게 쉬운 거예요. 방법론이니까 정보들만 얘기해주면 다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사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그건 장사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일반적인 장사 같지만 장사의 그 속성에 따라서 장사의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장사든 온라인 장사든 물건을 팔든 서비스를 팔든 간에 세상의 모든 장사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는 보따리 장사가 있고요, 메이커스러운 장사가 있고, 또 브랜드스러운 장사가 있어요. 보따리, 메이커, 브랜드, 이 세 가지 종류의 장사가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잘 되기 위한 그 방법론도 다르고, 이게 잘 됐을 때 얻는 결과치도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이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장사를 하자라고 접근하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사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아니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사를 잘하기 위한 그 방법론이 이 세 개랑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내가 기대한 거와 그 장사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장사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꼭 온라인 장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원이나 물건을 파는 장사나 식당이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장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얘기예요. 보따리스러운 장사, 메이커스러운 장사, 그 다음에 브랜드스러운 장사.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세 가지 종류를 잘하기 위한 각기 다른 방법론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따리스러운 장사는 뭐냐면은, 뭐 온라인 장사로 예를 들면은 이미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물건을 따라 파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상품, 어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수요가 존재한다고 검증된 고객의 원치를 만족시켜주는 상품을 따라 파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이미 고객이 원하는 거를 맞춰주는 장사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면은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대신 수요가 확실하기 때문에 가격을 명확하게 내가 싸게 팔 수만 있다면은 장사가 잘 되겠죠. 그리고 장사의 어떤 성공의 크기도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장사는 확연한 장단점이 있는 거죠. 팔릴 수 있다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손에 잡히는 거고, 반면에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진이 적은 거고, 그리고 이런 고객 수요는 그 어떤 경쟁자라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잘 되면은 옆에 또 경쟁자가 나타나겠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그러면 또 경쟁이 붙겠고, 그러다 보면 또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런 보따리스러운 장사는 가격 경쟁을 통해 가지고 내 마진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의 특징은 시작은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절대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오프라인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어떤 상권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권에 대한 독점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넘어온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보따리 장사는 상당히 사이클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따리 장사를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짧게 운영을 하는 게 정답이에요. 비극은 뭐냐면은 보따리 장사의 숙명이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지로 내가 길게 장사를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아, 장사가 이렇게 안 되냐, 남는 게 없다, 힘들다, 보람이 없다, 이렇게 장사에 대해서 금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따리 장사를 할 거면은 애초부터 보따리 장사의 특징을 알고 그거에 맞는 장사 플랜을 짜야 되는데, 이게 보따리냐 메이커냐 브랜드에 대한 구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보따리 장사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뭔가요? 뭐 온라인 장사로 예를 들면은 간단합니다. 이미 잘 팔릴 물건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 물건을 팔고 있는 이제 나의 미래의 경쟁자죠. 그들보다 그 물건을 더 싸게 소싱할 수 있는 소싱처를 찾으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누가 10,000원에 팔고 있다.
그럼 내가 뭐 원가 3,000원, 2,000원짜리 공장을 찾아서 똑같은 물건을 거기다 마진을 붙여가지고 10,000원보다 싸게 팔면은 당연히 내가 잘 팔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보따리 장사는 그 한계점과 그 특성만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은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장사인 거죠. 대신 이 장사는 숙명적으로 사이클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따리 장사 아이템을 준비를 해놓고 하나를 런칭하고 얘가 사이클이 죽기 전에 또 하나가 런칭하고, 자본이 많은 경우라면 이제 여러 가지를 런칭하는 거고, 자본이 적다 그러면 계속 줄을 세워가지고 하나 띄워놓고, 제 표현으로 이제 시장을 이제 분탕질을 시키는 거죠. 싹 내가 시장을 먹으면은 얘는 더 이상 마진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아웃시키고 또 다른 물건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게 보따리 장사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메이커스러운 장사는 뭔가? 메이커스러운 거는 이미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검증된 상품. 그러면 그거보다 제 표현으로는 예특신부, 그거보다 조금 더 예쁘거나 조금 더 특별하거나 조금 더 신박하거나 조금 더 부티나는 상품. 이 예특신부라는 게 이제 소비자들이 더 구매를 선호하는 아이템이 가진 특징이거든요. 예특신부. 그러면 이미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을 그런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키워드 분석을 통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검증된 그 상품보다 예특신부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물건을 소싱을 해와 가지고, 소싱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뭐 그걸 뭐 제조를 하든, 근데 개인셀러 같은 경우는 제조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미 이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검증된 상품보다 조금 더 예특신부 측면에서 더 나은 상품을 소싱을 해가지고 파는 거죠. 이것도 어느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되겠죠. 그런 물건을 소싱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메이커스러운 장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상품을 싸게 파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장에 진입하는 셀러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마인드가 이런 걸 거예요. 기존 상품보다 예특신부 면에서 조금 더 나은 상품을 기존 것보다 더 싸게 팔면 더 잘 팔리지 않을까. 당연히 잘 팔리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메이커스러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메이커스러운 장사의 장점이자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장점은 싸게 팔리니까 뭐 잘 팔린다는 거겠지만, 단점은 싸게 팔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메이커스러운 물건에 붙어 있는 그 상표, 로고, 뭐 그거를 이제 브랜드라고 우리는 얘기하겠지만, 그 제품에 대해서 정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싸니까. 싸게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들이 겉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 본인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되게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좋은 상품을 싸게 팔아가지고 뭐 이 브랜드가 좋다, 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의 이 내면적으로는 절대로 싸게 산 상품에 정을 주지는 않아요. 정을 준다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아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고 싸게 파니까 너무 좋아 감사해 하지만 내 수준보다 밑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치명적으로 이렇게 정을 주지 않고 내가 브랜드로 인정을 하지 않고 밑으로 보는 상품은,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이름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싸게 샀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뇌의 자존심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인정을 하는 브랜드가 아닌 경우에는 뇌가 기억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이커 상품은 물론 기존 상품보다 뭐 예특신부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물건을 싸게 팔았기 때문에 잘 팔리겠지만, 이제 단점이 두 가지가 확실히 존재하는 거죠. 하나는 소비자들이 기억을 안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브랜드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난다. 두 번째로는 싸게 팔았기 때문에 내가 마진이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은 유사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제 중국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는 아이디어를 내서 예특신부 측면에서 더 뛰어난 상품을 런칭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아이디어가 반영된 상품은 세계의 어느 곳에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상품들은 대부분이 인도나 중국의 저가 공장에서 OEM으로 생산되거나 아니면 곧 생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세계의 공장, 이 소싱 스트럭처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신박하고 뭐 이런 상품이 나온다 한들 또 그게 잘 팔리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면은 경쟁자들이 귀신같이 또 해외에서 그거와 같은 혹은 그거보다 더 나은 상품을 소싱해 와서 또 가격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 상품이, 내 로고가, 내 브랜드가 소비자들한테 브랜드로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즉 싸게 팔았기 때문에 얘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이 메이커 상품은 저가 상품으로 지금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향후에 등장하는 더 싼 상품들하고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보따리처럼 가격이 점점 팔리기 위해서는 내려갈 수밖에 없으면서 아까 보따리 상품하고 똑같은 운명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커 상품도 라이프 사이클이 물론 보따리보다는 이제 경쟁이 치고 들어올 타이밍을 조금 더 내가 벌 수는 있겠지만, 똑같이 얘도 짧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 메이커스러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상품이 브랜드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싸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물건은 싸게 팔면은 브랜드가 되지 못하는 그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존 상품보다 더 나은 상품성을 가진 상품을 내가 런칭을 했기 때문에 걔를 브랜드처럼 로고도 붙이고 상세 페이지도 브랜드처럼 만들고 또 브랜딩 활동을 하고 마케팅을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 상품을 소비자들한테 브랜드처럼 여겨지도록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메이커 상품의 특징은 싸서 잘 팔리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라는 게 이 매출의 가장 중요한 포션이기 때문에 이런 메이커 상품을 그렇게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얘는 키워드 광고나 노출 광고에 신경을 써서 더 많이 소비자들한테 노출이 되는 쪽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자꾸 얘를 브랜드로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이커스러운 장사를 하는 이 셀러들은 이게 불만족스러운 거야, 장사가. 왜냐면 본인의 꿈은 브랜드인데 비싸게 팔지 못하니까 마진이 안 나오고 또 브랜드로 인정도 못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보따리 장사보다 더 장사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보따리 장사는 이미 지금 잘 팔리는 거를 싸게 팔았기 때문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메이커는 어쨌든 기존 것보다 조금 더 다른 거잖아요. 뭐 나았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브랜드도 아니고 보따리도 아닌, 이도저도 아니면서 매출도 별로 안 나고 마진도 적고 또 잘 팔렸을 경우에는 경쟁이 따라붙어 가지고 또 상품이 시장에서 오래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메이커는 이 남녀 사이의 연애로 비유해 보면은 이게 연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인 거지. 아니면 이용하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가 되려면 이게 연애 관계로 가든지 뭐 존경을 받는다든지 이런 감정의 레벨이 진화가 되고 성장이 돼야지 우리가 브랜드가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싸게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우러러보지는 못하는 거죠. 이 좋은 브랜드, 나쁜 브랜드, 명품 브랜드, 이걸 우리가 정의하는 그 기준은 예로부터 가격이었어요. 티셔츠 같은 경우도 여기가 뭐 100만 원짜리부터 뭐 한 장에 2,000원짜리까지 티셔츠가 있으면은 아무리 100만 원짜리 퀄리티를 가진 티셔츠 하더라도 얘를 5,000원에 팔아버리면은 또 5,000원짜리에 붙은 그 로고는 딱 그 5,000원짜리만큼의 수준으로 브랜드로 우리는 인지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소비 심리 진화 측면에서 비싸게 구매가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만 브랜드로 인정받는 첫 번째 열쇠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스러운 장사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제품이 신규 브랜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팔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런칭하는 것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신규 브랜드 아니에요. 근데 신규 티셔츠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어떻게 하면은 9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명품에 받을 수 있는 가격대는 갈 수가 없는 거죠. 명품은 이제 또 다른 하이라키니까. 우리는 이제 과거에 쇼핑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항상 이 피라미드에서 이 명품들이 위치해 있는 그 가격대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브랜드들, 명품이 아니지만 브랜드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받고 있는 그 가격대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메이커나 보따리들이 팔고 있는 저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브랜드들이 받고 있는 가격대와 메이커 보따리들이 받고 있는 가격대의 갭이 되게 커요. 티셔츠 같은 경우도 뭐 20만 원, 뭐 10만 원 가다가 갑자기 그 중간이 붕 떠서 한 개에 뭐 5,000원, 6,000원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이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냐 아니면은 가격 경쟁이냐. 왜냐하면은 일단 얘가 브랜드에서 밀려나면은 여기에는 가격으로만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경쟁자들끼리 가격 경쟁 치킨 게임을 하기 때문에 계속 가격을 내려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이 붕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브랜드가 되면은 여기서 벗어나면 가격을 상당히 높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역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브랜드를 런칭하겠다,
티셔츠로 브랜딩을 런칭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 브랜드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가격대, 물론 그 중에서도 뭐 위로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내가 신규니까 뭐 최소 티셔츠 같은 경우는 뭐 9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 9만 원 정도를 받아야지만 내가 티셔츠 업계에서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브랜드로 인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집중해서 고민해야 될, 풀어야 될 숙제는 어떻게 하면은 내 신규 브랜드 티셔츠를 9만 원에 받을 수 있게 만드느냐, 즉 9만 원에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소싱하느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디자인이 어떻고, 그리고 이런 조건을 9만 원에 팔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상품을 소싱해 온 다음에 9만 원에 팔릴 수 있게 9만 원스러운 티셔츠로 브랜딩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어떻게 하면은 9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성을 가진 티셔츠를 내가 소싱을 하는가. 그러려면은 본인 스스로가 9만 원에 팔릴 수 있는 신규 브랜드 티셔츠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뭐 뻔한 티셔츠를 뭐 9만 원 가격표 붙인다고 해가지고 팔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소비자들은 신규 브랜드 티셔츠임에도 불구하고 9만 원에 팔리려면은 어떤 상품성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톤앤 매너를 가진 브랜딩으로 얘를 풀어야지 소비자들이 주머니가 열리느냐, 이거를 내가 이해하는 사람이라야만 그 카테고리에 비로소 그 상품 카테고리에서 내가 브랜딩을 런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상품들이 가진 그런 상품들의 공통점을 찾다 보면은 메이커 상품 잘 팔릴 때 예쁘거나 특별하거나 신박하거나 부티나거나 얘기했잖아요. 예특 신부. 이 예특 신부의 그 특징을 가진 그 상품성이 첫 번째로는 이미 시장에 있지 않은 거여야 돼요. 없는 거. 근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두 번째로는 예특 신부의 특징을 가진 상품들이 시장에 있지만 그런 상품들 중에서 내가 제일 나은 거죠. 1등이 되는 거죠. 경쟁이 심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최소 탑3에 들면은 소비자들이 얘를 비싼 가격을 주고도 산다는 거죠. 신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리하면은 예특 신부의 상품성을 가진 상품이 시장에 없거나, 이거를 이제 제 표현으로 이제 니즈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본인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의식의 수면 아래에 있는 거죠. 봤을 때 그제서야 이거 너무 예쁜데, 봤을 때 그제서야 나 너무 이거 필요한데 라고 비로소 깨닫는 거. 이게 니즈 상품이 가진 특징이죠. 그래서 신규 브랜드 제품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는 상품은 첫 번째, 예특 신부의 특징이 니즈 상품인 경우. 얘밖에 없으니까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사겠죠. 아니면은 유사한 게 있긴 하나 얘가 내 아이템이 1등인 경우, 얘네들보다 제일 나은 경우, 이 두 경우에만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주고 신규 브랜드 제품을 산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모두가 사지는 않아요. 소비자의 특성상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내가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 것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소비자들 중에서 일부 소비자들은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상품이라면 신규 브랜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이 또 있어요. 이 고객이 누군지를 또 알아야 신규 브랜드를 런칭할 때 또 이게 치명적으로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사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신규 브랜드 제품을. 그래서 이 신규 브랜드 제품을 누가 사는지를 내가 알아야 그들을 대상으로 내가 이 물건을 팔 수가 있게 되고, 이 상품을 내가 소싱을 할지 장사를 할지 안 할지를 의사결정할 때도 이 검증 과정을 이 초기 고객한테 물어봐야지만 검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다 안 산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얘기는 제가 다음 기회에 시간이 나면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브랜드가 되려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브랜드가 되는 목적은 뭐 유명해지고 소비자들이 인정해주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인 거고, 비싸게 파는 게 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거고, 또 비싸게 팔아야 내가 또 마진도 많이 남을 수 있는 거고, 마진이 많이 남아야지 또 광고도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가 되면은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주고 기억을 해주기 때문에 뭐 막말로 쿠팡 같은 데도 키워드 검색창에 상품 카테고리의 키워드를 치는 게 아니라 내 브랜드명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가 되면 뭐 입점하기도 쉽고 수수료도 싸지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또 모여가지고 나중에 샵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고, 이 보따리 장사와 메이커 장사를 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장사의 레벨과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 회사의 이윤, 나의 어떤 보람, 세상의 시선,
이 보따리 메이커 장사와 브랜드 장사하고는 얘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브랜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내가 얘기한 세 가지의 다른 장사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브랜드를 해야겠다 라고 접근했을 때는 이게 브랜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있는 장사가 보따리거나 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리고 브랜드는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다시피 모두가 처음부터 구매해주는 상품으로는 브랜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니즈 상품이기 때문에 니즈 상품은 예특 신부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구매하는 전체 소비자 중에 아주 일부가 먼저 구매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시장이 처음에는 필연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진 상품성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처음에는 매출이 작아요. 즉 얘는 런칭하자마자 매출이 많이 터지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브랜드라고 생각한 상품이 런칭하자마자 매출이 많이 터졌다? 그거는 10중 8구 메이커 상품일 가능성이 많아요. 브랜드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게 확산이 커져야 돼요. 단 중요한 건 여기서 브랜드 제품이 꼭 가져야 되는 그 특징, 조건들이 있는데 이게 확산이 됐을 때 그 사이즈가 엄청 커야 돼요. 그래야지 브랜드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또 이제 브랜드 DNA라고 우리가 과거의 소비 경험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특정 제품은 아무리 잘 팔려도 브랜드로 인정해 주기 싫은 상품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머그컵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얘가 뭐 한 달에 뭐 10억을 팔아도 거기에 붙은 로고를 우리가 브랜드로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왜냐면 이 브랜드 DNA가 없어 가지고 그래요. 근데 와인잔은 한 달에 얘가 1억만 팔아도 거기에 붙은 로고를 우리의 뇌는 이 소비 심리 진화적으로 브랜드로 인정해 주려는 특성이 있어요. 내가 소파베드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펴지면은 침대가 되고 접으면 소파가 되는 다기능성 제품도 아무리 얘가 고급스럽고 뭐 많이 팔려도 걔는 브랜드가 안 돼요. 하지만 그냥 소파는 브랜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많아요. 까다로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나서 그런 상품을 소싱하고 제대로 팔았을 때 브랜드가 되는 거지. 키워드 조사하고 뭐 거기다 로고 이쁘게 붙이고 뭐 마케팅 잘하고 뭐 소비자를 참여시키고 뭐 이런 요즘에 스몰 브랜드들이 얘기하는 이런 거를 아무리 해봤자 이런 조건을 갖춘 상품을 소싱하지 않으면 얘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품을 어떻게 소싱하느냐? 장사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장사의 원리는 이것도 내가 아주 멋진 표현을 했는데 장사란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 사는 소비자들이 가진 소비 성향이 있을 거잖아요. 소비 수준. 이거의 격차를 이용하는 게 이거의 차이를 이용하는 게 장사의 근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장소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서울에서 잘 팔리는 아이템을 제주도에다가 팔면은 장사. 또 미국에서 유행하는 어떤 햄버거를 한국에 없으니까 들여오면 이게 장사. 장소가 다르면은 거기에 사는 소비자들의 이 소비의 격차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엿다가 파는 게 이게 기본적인 옛날에 장사였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사의 원리 뭐냐면 시대의 격차인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미래에 잘 팔릴 거를 미리 갖고 와가지고 예측해와가지고 팔면은 또 장사가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항상 시장에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소비자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파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거, 불만족스러운 거. 이분들이 어디서 왔느냐? 주로 외국에서 왔겠죠. 아니면 뭐 어렸을 때부터 영화나 뭐 주변에 세련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소비 수준이 시대를 앞서 있던가. 아니면 뭐 태어나기를 유전적으로 세련된 더 앞선 뭐 특별한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시장의 평균치보다 앞서 있는 소비자들은 항상 20%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란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보다 2, 3년 앞선 물건을 갖다 팔면은 이 앞서 있는 소비자들이 먼저 구매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물건들은 점점 대중적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한 예특 신부의 니즈 상품의 특징인 거죠. 초반에는 앞서 있는 소비자들이 샀다가 얘가 점점 확산되면서 시장이 커지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없던 상품이니까 비싼 값을 주고 팔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는 특징인 거죠. 시대를 앞서가는 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 잘 팔리는 상품이 아니라 이런 잘 팔릴 상품, 시대를 2, 3년 앞서가는 상품을 어디서 구하느냐? 우리나라보다 2, 3년 항상 앞서가 있는 시장. 그 나라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2, 3년 후에 잘 팔릴 상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2, 3년 앞서 있는 나라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그 상품을 내가 사오면 되겠네. 근데 그 나라에서 내가 소비자가로 사오면 여기 내가 장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비싸가지고. 그래서 그 상품을 만들고 있는 원천 공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내가 사오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외 소싱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 거예요. 외국에 뭐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 같은 데 가봐도 물론 그 나라 시장에서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하는 상품들은 그 나라에서 만들거나 뭐 유럽에서 만들지만 어느 나라에 가나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에 가봤자 그 나라의 어떤 대중시장, 뭐 미국 같으면 뭐 타겟이라든지 월마트 이런 시장들,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잘 팔리는 상품은 거의 90%가 중국 혹은 인도, 뭐 그런 베트남, 원가가 싼 공장을 가진 그런 나라에서 만드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이런 나라들에서 열리는 무역박람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중국에 간다 그래가지고 뭐 중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공장,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의 유명 브랜드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 물건들을 OEM으로 제조하고 있는 그 공장을 찾아서 중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보다 2, 3년 앞선 상품인 경우에 이게 해외 소싱의 사실 어떤 기본적인 골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해외 소싱 얘기도 하나도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브랜딩을 어떻게 하는 노하우도 얘기 하나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장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거고 이 특징은 뭐가 있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봤어요. 봐봐, 이 장사 얘기가 이 지금 수박의 겉핥기 요것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얘기가 복잡하고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정보만 우리가 뭐 배워서 장사 잘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장사는 공부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어렵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감각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물건을 파는 이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장에서 내가 소비자로서 수년간 아주 내가 물건을 많이 사오던 사람이라야 이런 이론적인 얘기가 본인의 어떤 장사로 응용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브랜드 창업 마스터라는 그 강의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 유튜브 영상에 내가 이렇게 흩뿌리듯이 중요한 얘기들을 또 많이 남겨놨으니까 또 영상을 또 하나하나 찾아보셔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 그러면서도 아주 장사의 핵심이 되는 얘기를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요. 장사에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장사를 조금 더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참조해서 본인의 장사에 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